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한지수라고 해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은 건 그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제가 겪었기 때문인데요. 전 아직도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저는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는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해야 하니 보통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전 특별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조금은 특별하다면 특별한 일을 겪은 것이 부잣집에 시집 간 거랍니다. 사실 그것도 결혼 약속해놓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전 남편도 저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로만 알고 연애를 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표시가 났을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전혀 몰랐는지 저도 놀랐답니다. 그렇다고 재벌급으로 엄청나게 그런 건 아니고 시부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사업 수완이 좋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문난 알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를 앞두고 저희 부모님도 좀 알아보셨는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희 시아버지 될 양반 사업체 말이야. 거기 아주 알짜배기라고 하더라. 회사 이름 말했더니 딱 그러더라고. 그런가 봐요. 사업도 꽤 오래 오셨고 기반도 탄탄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댁에서 아들을 그렇게 검소하게 키우셨다니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사돈된 분들이나 조서방이나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정말 그래요. 나뿐만이 아니라 조서방 주변에도 조서방이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대충 티가 나야 하는데 전혀 안 그랬어요. 사실 나도 조서방 하고 다니는 거 보고 집안 형편이 그리 좋은 건 아니구나 싶었지 뭐야. 아닌 게 아니라 결혼 앞두고 시부가 하시는 일이 좀 알려지면서 그때 지인들도 저희 남편이 그런 집 아들이란 걸 알게 됐을 정도로 아무도 몰랐는데 막상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니까 싫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좋았죠. 부잣집에 시집 간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주변에서도 다들 너무 부러워했으니까 으쓱하기도 하고 남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잣집 아들인 게 티가 안 났던 이유를 상견례 자리에서 바로 알겠는 거예요. 시부가 알부자면 뭐 하겠어요. 돈을 진짜 안 쓰시는 거 있죠. 우선 시모 차림새가 너무 초라해서 놀랐거든요. 명색이 상견례 자리인데 보석 하나 걸친 게 없으시고 옷도 낡은 데다 스카프 하나 못 두르고 나오신 모습이 제가 다 민망했지 뭐예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부잣집 사모님인 안사돈한테 눌리면 안 된다고 한껏 치장을 하고 나가셨던 터라 더 그랬어요. 시부는 그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옷이나 구두 같은 것들이 다 좋아 보이긴 하던데 엄청 비싼 명품 같은 건 전혀 아니었고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소박하고 검소한 분들이구나라고 얼마든지 좋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혹시 결혼식장은 생각해 두신 곳이 있으신가요? 사돈어른 체면도 있으시고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호텔 예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체면이요? 아이고, 저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건데 체면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긴 하죠. 그래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시니 기본적으로 하객이 많으실 테고 어느 정도 품격은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체라고 알 것도 없어요. 구멍가게 수준이죠 뭐. 저희는 친척도 별로 없고 하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품격이라는 게 결국 다 돈 아니겠어요. 실속 있게 하는 게 저희들한테도 좋은 거죠. 시부는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만 꺼내면 그게 다 돈이다. 허례허식 낭비, 쓸데없는 비용 등등 그냥 다 돈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다 너무 비싸다는 얘기인 거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게 진심이신 건지 긴가민가 하셨다고 해요. 그것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생각하신 수준이라는 게 있으셨을 거잖아요. 형편되는 한에서는 그래도 지원을 해주고 싶어 하셨던 건데 시부가 너무 그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나중에는 거의 체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모도 시부 눈치 보시느라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빤히 보이고 남편은 애초에 아예 기대가 없었던 건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있죠. 시모 한복도 어디서 빌려 입으신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시모가 빌려 입으시는 한복 사진을 들고 가서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한복집에서 그러는 거예요. 대체 언제 저게 맞춘 한복이냐고요. 빌려 입는 한복마저 그런 수준이라니 할 말 다 했죠. 알부자라는 시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희 부모님도 기함할 정도의 구두쇠였고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과 결혼하는 기분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결혼식에 들어가는 허례허식 비용을 아껴서 다른 지원을 팍팍 해주셨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신혼집도 저희가 모은 돈에 대출받아서 장만했고 시댁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은 건 거의 없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도 시부가 정말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분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주버님한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위로형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보다 일찍 결혼하셨고 시댁에 합가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것도 너무 좋았죠. 있는 집이라 장남을 끼고 살려고 하나 보다 차남이라 다행이다 하면서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엄청 크고 좋은 집인데다 아주버님 형님도 그 집에서 방을 몇 개나 쓰시면서 호화롭게 지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말입니다. 사실 시댁이 재혼 가정이거든요. 아주버님은 시부 아들, 남편은 시모 아들로 부모의 재혼으로 형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자기 아들만 챙기는 거잖아요. 시모는 남편 생부와 사별하고 남편까지 거둬주겠다고 하는 시부에게 고마워하며 재혼하셨다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다니요. 그런 사정을 알고 나니 더 억울하고 서운했어요. 시모는 시부 아들을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지 않고 똑같이 잘 대해주시는 것 같고 저 또한 시부가 남편 생부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는 것 없이 시모, 시부 똑같이 대하는데 시부만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쩜 그렇게 티를 내면서 자기 아들만 챙길 수가 있는 건지 남편이나 시모도 안쓰럽고 저도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 3년쯤 전에 아주버님 내외가 시부 사업 관련으로 해외에 몇 년 나가 있게 되는 바람에 시부가 저희더러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시부 회사가 아닌 자기 적성에 맞는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긴 했지만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좋은 기회에 외국 생활도 하시는구나 싶어서 그게 부럽기도 했는데 그런 기회에 시부가 저희를 들어와 살라고 하시니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시부한테 하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합가해서 살자는 말이 반가울 정도가 된 거죠. 근데 합가한 지 며칠 만에 바로 알았답니다. 시부는 사람을 원체 못 믿는 분이라 도움이 쓰는 것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뻐하는 자기 아들 며느리 끼고 살았는데 잠시 내보내게 되니 꽁 대신 닭으로 저희더러 들어와 살라고 한 거였어요. 결국 저더러 살림하고 시부 시중들라는 거죠. 형님은 그렇게 지내시며 돈이라도 많이 받았지. 저희한테는 그런 것도 없고 진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제 아들한테도 별 관심이 없으세요? 용돈 한 번, 세뱃돈 한 번 제대로 챙겨주신 적이 없거든요. 시모가 쌈짓돈 모아두셨던 걸로 주시는 게 전부였어요. 제가 억울한 걸로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합가에 살아보니 시모가 시부한테 훨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님도 그랬고 저도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하지만 주방 살림은 거의 시모가 다 하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시부 입맛이 까다롭기도 하고 식재료 하나하나 참견을 하시니 괜히 타박만 들을 거라며 시모가 며느리들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하루라도 밥상에서 시부가 시모를 나무라지 않는 날이 없었거든요. 여느 집처럼 반찬 투정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반찬이 왜 이렇게 가짓수가 많냐? 이게 다 낭비다. 그런 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뭐야? 지금 된장찌개에 고기를 넣은 거야. 그것도 소고기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국거리를 하도 싸게 팔길래 샀어요. 진짜 조금 넣었는데도 찌개 맛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싸게 팔아도 소고기는 소고기지. 그 비싼 걸 간도 크게 된장찌개에 넣어. 아버님, 제가 장 보러 같이 갔었는데요. 세일을 엄청나게 해서 안 사면 손해겠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도 가끔 드셔야죠. 연세 드실수록 좋은 단백질 많이 드셔야 한다고요. 며느리 데리고 장 보러 가서 아주 신이 났었나 보네. 내가 요즘 가계부 체크를 띄엄띄엄해서 그래?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해봐. 아유, 알겠어요. 조심할 테니 역정 그만 내시고 식사하세요. 밥 다 식겠어요. 시부가 하도 뭐라고 하니 시부가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신다고 하면 그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나 되어야 고기 사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치사하게 정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체할 것 같은 것도 그렇고 한창 먹성 좋은 손자도 있는데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하긴 뭐 먹는 걸로만 그러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주택이라 겨울이면 아파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추운데 그 큰 집 난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자는 방에는 전기장판을 다 들여놓긴 했는데 늘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실이나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잖아요. 제가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 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내복도 훨씬 일찍 꺼내 입었고 수면 양말 그런 게 나오기도 전부터 엄마가 손뜨개질로 두툼하고 따뜻한 털 양말을 짜주셔서 그걸 신기도 했어요. 요즘은 제품들이 잘 나오긴 하지만요. 아무리 털이 복슬복슬한 신발을 신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냉기가 털이고 뭐고 다 뚫고 올라오거든요. 양말을 두 겹으로 신어도 발이 시리더라고요. 그렇다고 거실이나 주방에 보일러를 올렸다가는 시부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저랑 시모가 생각다 못해 거실이랑 주방에 두고 발바닥을 따뜻하게 할 용도로 쓰려고 작은 사이즈의 전기장판을 2장 더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시부가 그걸 보고 또 난리가 난 거죠. 방마다 전기장판 하나씩 들여놓은 게 부족해서 이걸 또 샀단 말이야. 주방에서 일하려면 하나 있어야겠더라고요. 올해가 유난히 춥다잖아요. 주방에서 뭐 뜨거운 물 칼칼 잘만 나오는데 발바닥까지 뜨끈뜨끈해서 뭐 하려고. 겨울이 추운 게 당연하지. 언제부터 주방 바닥 뜨끈한 걸 찾았다고 그래. 아, 왜 욕실에도 보일러 넣어달라 그럴 참이야. 아이, 아버님,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진짜 욕실에도 보일러 넣어요. 재민이도 추위를 많이 타서 제가 주문한 거예요. 요즘 전기장판 전기세도 많이 안 나오는데 어머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들한테도 너무 따뜻하게 하는 게 안 좋다. 면역력 떨어진다 소리도 못 들었냐? 애들이 뭐라고 해도 어른이 돼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아이고, 이리저리 휘둘리기나 하고 참 꼴 좋다. 아유,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애들한테도 내가 알아듣게 얘기할게요. 시모는 늘 그렇게 본인의 의견을 내시지도 못하고 시부하는 말에 네네 알겠어요 하면서 순응하고 눈치만 보셨죠.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때론 답답하기도 했어요. 사사건건 갑질하듯 당당한 시부와 그런 시부에게 매사 지고 들어가기만 하는 시모를 보면서 시부의 경제력 때문이라고 짐작했던 것 같아요. 시모는 쭉 전업주부셨다고 하니 사별 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하셨을 테고 그럴 때 손을 내민 시부가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니 참고 사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원래 남편의 생부, 그러니까 시모의 전 남편 사업체였던 거 있죠. 그러니 엄밀히 하자면 그 재산이 결국은 다 시모의 것인데 시부가 사업체를 맡아 운영하면서 시모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도 하나 없이 밀려난 신세가 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시부가 다 가로채가고 시모는 눈 뜨고 코 베인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다 뺏기는 동안 방어도 하지 못한 것인지 답답하더라고요. 남편 생부가 아무런 대비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너무 어렸고 시모는 사업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임원들 중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어 회사 운영을 했다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시모는 지금의 시부가 아니었으면 진작 회사가 생판 남의 손에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시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게다가 남편의 아버지 역할까지 든든하게 해주고 있으니 재산을 뺏긴다는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모도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시부한테 잘 보여야 제 남편한테 유산이라도 물려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부한테 순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저라도 시모에게 더 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두세요. 아니다. 그냥 시작한 김에 내가 하면 돼. 저녁 준비도 늘 어머님이 다 하시는데요, 뭐. 에이, 설거지라도 제가 하게 해주세요. 뭘 내가 다 해. 너도 늘 거들고 너는 또 다른 것들도 하는 게 많잖아. 집이 커서 힘들지? 집이요? 솔직히 크긴 커요. 그죠? 어머님 혼자 살림하셨을 때 진짜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땐 젊었으니 힘든 줄도 몰랐고 모든 게 다 감사했던 시절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어머님 존경해요. 진심으로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존경까지.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이야. 네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야. 아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도 아버님께 하실 만큼 하신 거죠. 어머님 세대에도 어머님처럼 하시는 분들 많진 않을 거예요. 젊은 네가 보기에는 내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거야. 왜 안 그러겠니? 그래도 막막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네 시아버지한테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살 수 있어. 그건 알지만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그이한테만 인색하신 건 많이 서운해요. 아주버님한테는 지원도 팍팍 해주시잖아요. 그이도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나을 뻔했어요. 나도 그래주기를 바랐는데 아휴, 적성이 아니라는데 어쩌겠어. 남편 입장에서는 시부나 아주버님과 괜히 껄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싫어서 일부러 시부 사업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남편이 더 시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애초에 자기 생부 회사인데 그걸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저는 소극적인 남편과 시부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순종적인 시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안타까워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결국 저도 점점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시부한테 바라는 것도 없으니 아주버님 내외가 얼른 돌아와서 시댁에서 나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의 생활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때로 숨이 막히기도 했거든요. 그렇긴 해도 남편과는 여전히 뜻이 잘 맞고 사이도 좋았죠. 그리고 합가에 살면서 시모와 더욱 돈독해진 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합가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결혼 후에도 자유롭게 살다가 합가를 했을 땐 모든 게 낯설고 답답했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나 싶기도 했어요. 남편과 시모는 시부의 자린고비에 단련이 된 사람들이라 괜찮은지 몰라도 저는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혼자만 힘든 것 같은 기분이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나.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들 뿐이었으니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부의 행동에도 조금씩 적응하고 익숙해졌고 어이없어 하며 웃고 넘길 수 있게 된 것도 있지만 남편과 시모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해요. 다 같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니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더 단단하게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 안에서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됐던 거죠. 완벽한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의 의미를 그렇게 깨달아가며 좀 더 성숙한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당분간 각방을 쓰자는 거예요. 아이 뭐 각방?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코라도 골아? 일에 가라. 아니면 잠꼬대를 심하게 해. 아니야. 그리고 그걸 다 한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각방을 쓰자고 하진 않지.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갑자기 각방을 쓰자고 하니까 내가 당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보안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회사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해질 거야. 한밤중에 들어오거나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 날도 꽤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당신까지 잠 설치게 되잖아. 나 잠기 어두운데 뭐. 한 번씩 당신 늦게 와도 나 세상 모르고 자는데 뭘 그래. 어쩌다가 한 번이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잦아지면 아무래도 불편할 거야. 나도 당신 신경 쓰느라 불편할 것 같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각방이라니. 난 다 늙어서도 각방 쓰는 건 싫어. 꼭 그래야 해? 이번 프로젝트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 모처럼 큰 기회니까. 그리고 계속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두어 달일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 주라. 남편이 회사 일에 그렇게 의욕적으로 매달리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남편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자고 하긴 했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썩 내키지 않았어요.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해도 각방 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걸 보기도 했고 부부가 각방 쓰면 부부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한시적인 것이고 일 때문이라고 하니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근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잠귀가 어두운 편이라고 했잖아요. 웬걸요. 각방을 쓰기 시작하고서는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그런지 잠기 어둡다는 말이 무색하게 세상 예민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시간이 불규칙적이게 될 것을 염려해서 각방을 쓰겠다고 한 거긴 하지만 가만히 보니 걸핏하면 한밤중에 나가는 게 영 그런 거예요.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한눈을 판다거나 다른 짓을 한다는 의심 같은 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런 의심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건지 말이에요. 남편이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니긴 하지만 사실 제 남편이 꽤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제 눈에만 그런 게 아니라 40대 중반 넘어 후반이 다 되어가는 나이지만 주변에서도 다들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멋있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긴 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의심을 낳고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제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남편은 점점 제 의심을 키울 만한 행동을 하기까지 했어요. 갈아입을 옷이나 간식, 물 같은 걸 좀 챙겨다 주려고 해도 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면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는 걸 극도로 경계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설마 아닐 거라고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를 몰아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쯤 되면 대체 그 방에서 나 몰래 뭘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꼭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건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 몰래 알아낼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생각해낸 방법이 남편이 나갔을 때 그 방에 몰래 숨어들어서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볼 작정을 한 거예요. 네, 저도 알아요. 무모하다 싶기도 하고 구차하다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엽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짓까지 할 생각을 했겠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었나 싶은 생각을 저도 하는데 당시엔 정말 절박했었거든요. 그런 결심을 하긴 했으나 남편이 나간 시간 그리고 시부모님이 저를 찾지 않으실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이긴 했는데 시댁 근처에서 아는 언니가 빵집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오는 날에는 시부모님이 저를 잘 안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날 중 남편이 집에 없는 시간을 노리기로 했죠. 드디어 그런 날이 찾아왔고 저는 조심스레 남편이 지내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은근히 긴장되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쫄리는 마음으로 방을 대충 둘러보니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청소도 자기가 한다고 방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해서 귀신 나오게 해놓고 지내는 건 아닌가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매일 청소를 하는 건지 꽤 깔끔해서 좀 놀라기도 했죠. 제가 몸을 숨길 만한 곳으로 눈에 띈 건 옷장이었어요. 옷장이 꽤 큼지막해서 그리 답답하지도 않고 몸이 불편하지도 않아서 좋겠다 싶었는데 컴컴한 곳에서 숨소리도 죽이고 온 신경을 옷장밖에 집중하려니 머리가 다 아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집중력이 좀 흐려지려고 할 때쯤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분명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긴 한데 남편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리마저 너무 수상하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진짜 조금 열어서 그 틈으로 내다봤는데 세상에 저 정말 너무 놀라서 기함할 뻔했습니다. 남편 침대 밑에서 뭔가가 정체 모를 의문의 여자가 스르륵 기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영화 아시죠? 링이요. 사다코보다 무서운 존재가 제 눈앞에서 기어 나오는데 그 광경을 보고 기절 안 한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귀신이라도 본 듯 쏘스라치게 놀라 다리가 풀리는 바람에 저는 그대로 쓰러져 옷장 밖으로 쏟아지듯 밀려 나온 거예요. 몰래 보겠다고 옷장 문을 살짝 열어둔 게 화근이었죠. 그렇게 방바닥에 엎어져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 여자도 저를 보고 상당히 놀란 것 같긴 했는데 외마디 비명 한 번 안 지르는 걸 보면서 독한 여자다 싶었고 제 머릿속으로는 내가 앞으로 이런 여자를 상대로 어떻게 싸우고 내 남편을 지켜내야 하나 그런 걸 생각하느라 여러모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착잡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넋이 나가 있는데 제 비명 소리를 들으신 건지 시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쓰러진 저를 지나쳐 남편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오던 그 여자에게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하시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울음소리가 새어나가 시부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사시나무 떨듯 떠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쉽사리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죠. 대체 그 여자가 누구길래 시모도 그 여자가 알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벌벌 떨며 오열하시는 것인지 너무 답답했고 불안감이 커져갔지만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뭔지 몰라도 제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숨막히는 몇 분 정도가 흘렀을 텐데 그 시간이 저는 이제껏 겪은 그 어떤 시간보다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윽고 그 여자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더니 곧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껏 목소리를 낮춰 말하긴 했지만 그 다급함까지 감추진 못했죠. 뭐야? 지금 이 상황이 대체 뭐냐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 정말 기절할 뻔했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연수가 여기를 어떻게 해?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 테니까 놀라실 거 없으세요. 우선 연수랑 이 방에 좀 계셔주세요. 연수도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나랑 잠깐 나가자. 왜? 내가 왜 나가? 여기서 얘기해. 이 여자 앞에서 어머님도 계시는 앞에서 얘기하라고. 나한테 무슨 변명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여기서 이 여자도 듣는 곳에서 말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흥분할 거 없어. 일단은 나가자. 나가서 얘기할게. 이거 나 싫어. 왜 저 여자한테 들려주기 싫은 얘기야? 나한테 다른 말, 또 저 여자한테 다른 말 하려고? 아니야, 아니라고.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제발 진정 좀 해봐. 여보, 내가 부탁할게.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어머님도 아시는 여자인 것 같던데 이게 보통 일이냐고. 애미야, 애비 따라 나가서 얘기하고렴. 이러다 네 시아버지가 들이닥칠까봐 나도 심장이 떨려서 꼭 죽을 것 같구나. 내가 부탁해도 안 되겠니? 결국 시모까지 나서시는 바람에 전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더 화가 나고 분한 거예요.
대체 얼마나 대단한 비밀이길래 어머님까지 그러시는 건지 생각할수록 더 안 좋은 생각만 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로 터질 것 같은데 남편은 태평하게 산책이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폭발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뭐? 산책? 지금 우리가 한가롭게 산책이나 할 상황이야? 저 여자 누구야? 겁부터 당장 말해. 당신 숨겨둔 여자야? 세상에. 얼마나 오래된 관계길래 어머님까지 아시는 거야. 감히 그런 여자를 집 안에 숨겨? 각방을 쓰자더니 결국 이러려고 그랬던 거였네. 말해보라고. 여보, 당신이 이렇게 흥분하면 내가 할 말도 못해. 그리고 정말 그럴 일이 아니야. 그럴 일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그러니까 어서 말해. 누구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야? 여보, 당신이 본 아이는 내 동생이야. 내 친동생이라고. 뭐? 말 같은 소리를 해. 당신한테 여동생이 어딨어. 여동생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내가 몰랐을 리가 있어? 거짓말 하려거든. 좀 그럴듯하게 해. 아무리 급해도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내가 그대로 믿을 줄 알았어? 금방 들통날 그런 거짓말은 내가 왜 해. 당신이 원하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흥분 좀 가라앉혀봐. 그러다 당신 목 상하겠어. 그 상황에서 제 목 걱정이나 하고 있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맥이 탁 풀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남편 얼굴을 쳐다봤을 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여동생이라니요. 너무나도 뜻밖이었던 진실 앞에 혼란스러워하는 제게 남편은 차분히 그동안 제게 말하진 못했던 지난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에게는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대요. 물론 돌아가신 남편 생부와 시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편의 친동생이었고요. 남편은 여동생을 예뻐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모든 것이 뒤흔들렸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상실감과 부담에 압도된 시모도 어린 딸을 제대로 살필 여유가 없었고 당시엔 남편도 어린아이에 불과했으니 누구보다 밝고 명랑했던 여동생은 이후로 많이 변했다고 해요. 친구들과 어울려 밖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웃던 여동생은 생부가 돌아가신 후 집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거의 웃지도 않는 어두운 아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재혼을 하신 후 상황은 더 안 좋아져 여동생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던 거죠. 돌이켜 생각하면 여동생의 상태가 너무나 위태롭게 느껴지지만 당시엔 시모도 남편도 그런 여동생을 살피고 챙길 여력이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은 편지 한 장 남겨두지 않고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때 여동생은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는데 가출을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인 거죠. 남편에게도 그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시모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후로 동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시모는 밤마다 눈물로 지새면서 또 시부 눈치도 봐야 했을 테니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여동생은 시모와 남편에게는 서로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아킬레스건이 되었고 여동생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고 해요. 시모도 남편도 잊을 수는 없었겠지만 가까스로 덮어두고 있었던 존재였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더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모르는 척 덮어두고 살았다는 거야? 그게 돼? 그럴 수는 없었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건 여동생이 새아버지와 단 둘만 있을 때 가출을 했다는 거야. 뭐? 그럼 아버님은 여동생이 집을 나가는 걸 보셨다는 거야? 아셨대? 근데 왜 그냥 보고만 계셨대? 잡으려고만 하셨으면 그 어린애가 어른을 뿌리치고 나가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제 아버지는 여동생이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 같더라며 집을 나간 게 틀림없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붙잡아 두셨어야지 그냥 보고만 계셨냐고 했는데 그때 새아버지가 하신 대답이 뭔가 명확하지가 않았어.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야. 뭐야 정말 너무 이상하잖아.
아버님이 그 어린애를 쫓아내기라도 하셨던 건가? 난 그게 늘 마음에 걸렸고 어른이 되면 내가 꼭 동생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엄마도 모르게 나 혼자 계속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야 어렵게 찾은 거야. 세상에, 어떻게 찾은 거야? 그래도 찾아지긴 하는구나.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애가 정상이 아니야. 당신도 눈치채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말을 전혀 안 해. 남편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혼자서 동생을 찾고 있었다는데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호시설들까지 뒤져보다가 겨우 찾았다고 했어요. 여러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말 그대로 연명 중이었던 여동생은 정상적인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실어증까지 알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보호시설을 옮겨 다니는 동안 관련 기록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록 열람 요청을 해서 과거 의료 기록과 상담 기록 또 담당자의 보고서나 소견서 같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한 다 끌어모았죠. 신우이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과 치료 혹은 진단이 진행됐고 신우이가 특정 이미지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나 신우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나 낙서, 행동 반응 같은 것들을 보고 여러 의료진과 상담사가 다양한 소견을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런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여동생을 초등학교 4학년 가출 당시 이미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수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날 시부와 여동생 사이에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어떤 기록에도 여동생이 시부 혹은 특정하지 않은 어떤 대상에게서 몹쓸 짓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건 없었어요.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여동생이 신주단지 모시듯 절대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낡은 노트가 한 권 있었는데요.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더래요. 남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노트만큼은 잘 떼고 꼭 끌어안고 자고 누가 손이라도 대려고 하면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나면 더 꽉 움켜쥐는 거죠. 남편은 그 노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꽤 오랫동안 여동생을 설득했다고 해요. 남편에 대한 여동생의 경계심이 어느 정도 허물어지기까지 시간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그 노트를 펼쳐보게 됐는데 그것은 남편 생부의 일기장 같은 거였어요. 단순히 일기장이 아니라 남편 생부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생부의 친필 메모들 뿐만 아니라 시부가 가로챈 회사가 남편 생부의 회사이며 시모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들도 끼워져 있었던 거죠. 그걸 발견하고 남편은 그 노트에 있던 서류들을 통해 시부 몰래 시부가 뺏어간 남편 생부의 회사를 되찾아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다 알겠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됐잖아. 굳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벌이면서 그 방에 숨겨둔 이유가 대체 뭐야? 동생을 찾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새아버지도 내 동생을 찾고 있었더라. 새아버지는 처음부터 내 동생이 갖고 있는 노트가 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새아버지가 찾고 있었던 건 내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이 갖고 있는 노트였던 거지. 그럼 정말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가씨한테서 그 노트를 뺏으려고 하다가 몹쓸 짓까지 벌였고 그러다 아가씨가 도망치듯이 집을 나갔던 거란 거네? 말도 안 돼. 그런 인간인 것도 모르고. 새아버지가 동생을 찾는 건 시간 문제고 어쩌면 내가 동생을 데리고 갔다는 것까지 벌써 알아냈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었어. 그러면 경찰한테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새아버지의 범죄를 특정할 수도 없는데 경찰이 그렇게 해줄 리도 없고 생각도 못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차라리 우리 집에 숨겨놓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럴 수는 있지. 아버님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돌아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옆에서 지켜줄 수 있으니 안심도 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당신이 알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테고
그러다 보면 어색한 게 티가 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에서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 엄마한테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시모에게도 전혀 아무런 언질도 없이 30년도 넘은 세월을 지나 찾은 동생을 대담하게 시댁에 숨겨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침 여동생을 숨겨두기 딱 좋은 방이 떠올렸던 거죠. 남편이 쓰던 방은 원래 아주버님이 서재로 쓰던 공간인데 큰 책상에 침대도 있고 욕실까지 딸려 있는 방이었거든요. 욕실이 딸려 있어서 밤늦게나 이른 새벽에도 언제든지 다른 식구들 신경 안 쓰고 씻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니 그게 다 여동생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 그 방에 꽁꽁 숨겨두고도 한참 동안을 들키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고 말이에요. 남편이 방에서 뭘 먹고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회사 일을 집에서도 한다고 하고 밤늦도록 일을 하기도 하면서 부쩍 야식을 챙겨 먹는다 싶었더니 그게 다 시누이 먹이려는 거였던 거죠. 밖에서 뭘 사와서 먹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시누이는 남편을 알아보기는 하는 건지 사실 전 그것도 긴가민가한데 남편은 시누이가 자기를 알아보는 게 틀림없다고 했어요. 입은 꾹 닫고 아무런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시설에 있던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남편을 알아보는 것 같긴 한 게 매주 만나는 의사 선생님한테도 적대적인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다는데 남편한테는 그 정도로 적대감을 드러내지도 않고 남편이 공을 많이 들이긴 했겠지만 제법 일찍 경계를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시모와 처음 맞닥뜨렸을 때도 쓰러져 오열하는 시모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긴 했지만 그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선이 꽤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의 충격과 상처를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시모는 몇 날 며칠을 밥도 거의 못 드시고 틈만 나면 울기만 하셨어요. 시누이가 유난히 생부를 따랐고 생부가 늘 끼고 살던 그 노트를 생부의 분신이라 여기는 것인지 시누이가 늘 끌어안고 살기에 그것마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뒀던 것인데 그게 화근이었다고 자책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마 시부도 처음에는 그 노트가 그저 남편 생부의 일기장인 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런 엄청난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뺏으려고 했을 거니까요. 그런데 회사를 가로채는 과정에서 남편 생부가 안전장치로 만들어둔 서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온 회사를 뒤져도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 시누이가 갖고 있던 노트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걸 알고 뒤늦게 시누이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노트에서 놀랄 만한 증거가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시부가 시누이에게 손을 댔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는 시누이의 일기 같은 메모였어요. 남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칼을 갈며 철저하게 준비한 소송이 시작됐죠. 남편 생부가 남긴 서류들과 아직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는 임직원들의 증언 등에 힘입어 시부는 가로채간 재산을 모두 잃기 직전이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낼 수는 없죠. 시부가 시누이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그 나쁜 짓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하잖아요. 시누이의 의료 기록과 상담 기록, 그리고 시누이가 직접 작성한 일기 등의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고 시부를 압박하는 유도신문이 시작되니 궁지에 몰린 시부는 횡설수설하다가 자기 말을 스스로 번복하기도 하더니 흥분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그 상황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걸 말해버린 거예요. 딱 걸린 거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니 공소시효 어쩌고 하는 소리까지 해서 괘씸죄까지 걸린 겁니다. 사실 이미 30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고 시누이가 성인이 된 후로도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공소시효가 적용되면 시부는 죄가 입증되어도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동학대, 특히 이런 류의 범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의는 살아있다 아니겠어요? 결국 시부는 재산도 잃고 시누이에게 나쁜 짓을 한 죄에 대한 벌까지 다 받게 됐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은혜를 온수로 갚아도 번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나 아니었으면 그놈의 회사 지금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진작에 망하고도 없었어. 이거 왜 이래? 그 입 다물지 못해요? 내가 어렸어도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니야. 당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건 진작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던 게 천추의 한이야. 이 자식이 어디서? 야, 나 아니었으면 너의 모자 지금쯤 거질꼴로 살고 있었을 거라고 알아? 당신이 적선하듯 던져주는 것들로 거지보다 못하게 살았는데 차라리 거지꼴로 사는 게 훨씬 나았을 거야. 아직도 그렇게 할 말이 많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나 본데 감옥 들어가면 당신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기라도 해. 그럴 정신이나 있겠어? 험하기로 소문난 교도소로 간다던데 거기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하든 당신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약소한 거다 생각하고 달게 받길 바라네요. 쓰레기 같은 인간. 뭐? 이것들이 정말. 야, 너 죽고 싶어? 뭐요? 이렇게 말대꾸라도 해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치웠으니 다시 상대할 일도 없겠지만 말이야. 아이고, 인간들 수준 다 드러나네. 이 밑바닥 다 드러나. 야, 이 옆에 내야. 네 아들 며느리 이런 것들이다. 그래. 그런 것들이랑 수준 맞춰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닥쳐요. 내가 그동안 말을 할 줄 몰라서 참아주고 받아주고 살았던 건 줄 알아? 내가 한 번 참으면 잡은 것만큼 내 아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야. 내 딸한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인간인 것도 모르고 나라법이 너를 처벌 안 했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너 응징할 작정이었어.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더 상대하실 것도 없어요. 저런 인간이랑 말 섞어봤자 우리 기분만 더러워지죠. 잘하셨어요. 그렇게 시부는 감옥에 들어갔고 아주버님 내외도 저희 집에서 완전히 나간 상태예요. 아주버님도 시부와 작당해서 일을 저지른 한패이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긴 아주버님도 그땐 어렸었고 이후로도 시부가 자기 아들한테만큼은 떳떳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주버님에게도 전혀 공유를 하지 않아 아주버님도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의 일들은 그 부자가 어떤 식으로든 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네요. 저희 가족은 그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정리하고 평온한 일상을 겨우 찾아가고 있답니다. 오랜 세월 억울함 속에 참기만 했던 시모는 다시 만난 딸과 마주 앉아 전 남편을 추억하셨고 시모가 그렇게 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시누이는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희미하게 한마디 입을 여는 거예요. 저희 가족에게는 그 한마디가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치료를 계속 받으면 큰 차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험한 세월을 지나 다시 만난 가족들의 회한을 뒤로하고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생각하며 희망에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되었다는 시모. 그런 시모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시누이 회복하는 것도 보셔야 하니 더 건강하셔야 한다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나 저희 가족이 겪은 것과 같은 일은 흔한 일도 아니고 특히 범죄와도 연관된 정말이지 끔찍한 일들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언가 석연찮은 게 있다면 꼭 풀고 가시길 바랄게요. 한번 눈을 감기 시작하면 다시 눈을 떴을 때 감당할 수 없이 큰 일이 되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나쁜 일만 그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일도 얼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들을 놓치지 않고 즐길 수 있게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다소 들으시기 괴로울 정도로 저희 가족이 겪은 일들이 끔찍했지만 다 털어내고 더 좋은 것들만 듬뿍듬뿍 나누며 살고 싶어요. 이제와 생각하면 제가 시집 하나는 잘 온 것 같답니다. 제가 이렇게 희망에 가득 찬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맺을 수 있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